수민아, 여보, 잘 지냈어? 싸늘한 가을바람이 새벽의 정적을 가르며 창틈으로 스며들던 그날, 임수미는 어김없이 남편 강민준의 세 번째 기일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까지는 아직 한참이나 남은 시각, 세상 모든 것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 고요했지만 그녀의 의식은 또렷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몸을 일으킨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창백한 달빛만이 희미하게 부엌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의 의지에 더듬더듬 찬물에 얼굴을 씻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의 냉기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따리를 튼 슬픔까지 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는 그녀의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도 하염없이 추억에 젖어 있을 여유도 지금의 그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사치와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쉼없이 도시락을 만들고 쉴 새 없이 배달을 해야만 어린 딸 보라와 자신의 고단한 생계를 간신히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민이네 희망찬 도시락. 그녀가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간신히 붙잡아 올린 삶의 희망. 그녀의 작은 도시락 가게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은 넣어놓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민준이 생전에 유독 그녀가 해준 집밥을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에겐 아직 이 손맛이 남아있지 않은가. 처음에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허드렛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음식 솜씨를 눈여겨본 가게 사장님의 권유와 작은 응원에 힘입어 얼마 안 되는 퇴직금과 주변의 도움을 박박 긁어모아 도시락 사업에 용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새벽 별을 보고 나와 밤늦도록 이어지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지만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오늘 도시락 진짜 맛있었대. 라며 제잘거리는 딸 보라의 해맑은 얼굴을 보면 온몸을 짓누르던 피로도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정성껏 만든 따뜻한 도시락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한 끼 식사가 되고 작은 위로가 된다는 사실은 메마른 그녀의 마음에 단비 같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났어요? 오늘따라 더 일찍 일어난 것 같네. 어느새 잠에서 깬 보라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문을 빼꼼히 열고 나왔습니다. 수민의 허리를 폭 끌어안으며 어깨에 고개를 부비는 딸아이의 온기가 차가웠던 그녀의 몸과 마음에 따스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벌써 10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딸아이는 아빠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려는 엄마의 숨은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언제나 그림자 없이 밝고 씩씩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딸의 모습이 수민에게는 때로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밤늦도록 숙제를 하다가 아빠의 빈 책상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딸의 옆모습, 잠든 줄 알고 몰래 아빠 사진을 꺼내보며 소리 없이 눈물 찢던 여린 어깨를 수민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응, 우리 공주님 학교 갈 준비해야지. 오늘 아침은 우리 보라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폭신폭신 계란말이 해줄 거야. 특별히 하트 모양으로. 수민은 애써 목소리 톤을 한껏 높이며 명랑하게 말했습니다.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그녀의 손길에는 세상 모든 엄마의 사랑과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득 시계의 날짜가 다시 한번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확히 2년 전 오늘, 중요한 지방 출장이 잡혔다며 새벽 일찍 집을 나서던 민준의 뒷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금방 다녀올게. 보라랑 잘 지내고 있어. 사랑한다. 라고 외치던 그의 환한 미소. 그것이 이승에서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이야. 그때 조금만 더 따뜻하게 안아줄 걸. 사랑한다고 한 번만 더 진심으로 말해줄 걸.
후회와 자책은 언제나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슬픔과 사무치는 그리움에 잠시 숨이 턱 막혀왔지만 수미는 이내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배달해야 할 도시락이 산더미처럼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 보라를 학교에 바래다주고 돌아오자마자 수미는 마치 전쟁을 치르듯 본격적으로 도시락 만들기에 돌입했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다듬는 손놀림은 거침없었고 칼질 소리는 경쾌하게 주방을 울렸습니다. 지글지글 보글보글 정성껏 볶고 지지고 무쳐낸 다채로운 반찬들이 하나둘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뽐내며 예쁜 도시락통에 차곡차곡 담겼습니다. 마치 그녀의 간절한 바람처럼 형형색색의 음식들은 보는 이의 침샘을 자극하며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작업은 꼬박 4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배달용 스쿠터 짐칸에 따끈한 온기가 남아있는 도시락 통들을 가득 실으니 어느덧 하늘에는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든 헬멧을 쓰고 스쿠터에 올라 시동을 거는 그녀의 얼굴에는 고단함과 함께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전사의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오전 배달은 늘 그렇듯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을 누비며 단골 가게와 사무실의 도시락을 건네고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오후 배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배달 목록에는 유독 낯선 주소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주문 전화를 걸어왔던 고객의 집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곳은 시내에서도 한참 벗어난 다소 외지고 허름한 연립주택 단지였습니다.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사는구나. 도시락 주문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 수미는 잠시 그런 생각을 하며 스쿠터를 한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세웠습니다.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곳곳에 금이 간 낡은 건물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3층까지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오르니 평소 단련된 그녀조차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마지막 남은 도시락통에 손잡이를 고쳐잡고 녹슨 철제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수민이네 희망찬 도시락입니다. 맛있는 점심 드세요. 평소처럼 씩씩하고 밝은 목소리로 외쳤지만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소를 잘못 찾아왔나? 아니면 사람이 없나?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끼익하고 낡은 경첩이 마찰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아주 천천히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리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 수미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었습니다. 제발 꾸미기를, 헛것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분명, 틀림없이 2년 전 그날 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와 그녀의 세상 전부를 무너뜨렸던 그녀의 남편 간민준이었습니다. 아! 수민의 손에서 도시락 통이 맥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쨍그랑, 와르르, 요란한 굉음을 내며 시멘트 바닥에 나뒹구는 도시락과 그 안에 담겨있던 형형색색의 반찬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따뜻한 밥과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차가운 바닥에 처참하게 흩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듯했고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분명 민준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조금 수척해지고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웃을 때마다 살짝 휘어지며
반달을 그리던 다정한 눈매도, 오똑하게 솟은 콧날도, 아랫입술이 유난히 도톰했던 입술도 모두 그녀의 기억 속에 박제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악몽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드디어 미쳐버린 걸까요? 그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유골을 직접 수목장으로 보내주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세요? 가까스로 터져나온 목소리는 공포와 불신으로 형편없이 떨리고 갈라져 나왔습니다. 수미는 혹시나 정말 만에 하나 그와 기적처럼 닮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한 절망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닮은 사람이기를, 그래서 잠시나마 헛것을 본 것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죽은 줄만 알았던 민주는 그런 그녀의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른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그래서 더욱 낯설게 느껴지는,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바로 그 목소리로 수민아. 그 한마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미는 아득하게 멀어져 가는 의식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게 암전되며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마저 빠져나간 다리를 더는 지탱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갑고 더러운 복도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민주는 경악과 절망이 뒤섞인 얼굴로 쓰러지는 수민을 향해 다급하게 손을 뻗으며 절규하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민아, 여보, 안 돼. 정신 좀 차려봐. 그의 처절한 외침은 텅 빈 복도를 울리며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수민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두통과 함께 수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낯선 방의 누런 천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잠깐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마치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듯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이마에 올려져 있던 물수건을 조심스럽게 갈아주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린 수미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민아, 괜찮아? 정신이 좀 들어. 걱정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남자. 강민준.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헛것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살아 숨쉬며 그녀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수미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로 물리려 했지만 침대 가장자리에 걸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오지 마. 당신은 죽었잖아. 내가 똑똑히 봤어. 당신 장례식도 치렀다고. 공포와 혼란으로 뒤범벅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혹시 그가 유령이라도 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정말 미쳐버린 것일까?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보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수미는 움찔했지만 이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유령처럼 차갑거나 헛개비처럼 만져지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수미는 이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지만 엄연한 현실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살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수민아. 다 설명할게.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민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수민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던져진 조각배처럼 한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그가 어떻게 살아있는 것인지, 지난 2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물어야 할 것이 산더미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향한 원망과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방 안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낡고 허름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와 침대, 그리고 낡은 책상이 전부인 단출한 공간은 그가 처한 상황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한때 번듯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만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민준이 무겁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두서없었고 때로는 변명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그가 운영하던 사업이 예기치 않은 사기로 인해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과 악덕 채권자들의 협박은 그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까지 위협이 가해지기 시작하자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사라지면 당신과 보라에게 남겨질 사망보험금으로 최소한 빚이라도 정리하고 당신들이라도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는 지방 출장을 가던 중 인적이 드문 국도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자신의 죽음을 꾸몄다고 했습니다. 신분을 숨긴 채 지방을 전전하며 막노동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왔고 밤마다 수민과 보라를 그리며 피눈물을 흘렸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야 용기를 내어 수민이 살고 있을 만한 동네로 돌아와 멀리서나마 그녀와 보라를 지켜봤다고. 그러던 중 오늘 그녀가 자신의 집으로 도시락 배달을 온 것이라고. 수민은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비극적인 영웅이 아니라 가장 무책임한 방식으로 현실에서 도망친 비겁한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와 보라가 지난 2년 동안 겪었을 고통과 슬픔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당신이 선택한 방법이 고작 우리를 속이고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였어? 당신이 없어서 우리가 보라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기나 해? 수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발견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져 물을 경황도 없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마치 잘 짜인 각본 같기도 했고 어딘가 중요한 부분이 빠진 듯 공허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수민은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불안과 초조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수민의 머릿속을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딸 보라의 존재였습니다.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아이에게 죽은 줄 알았던 아빠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충격을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보라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 내가 어떻게 그 아이에게 당신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 수민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 역시 고개를 떨구며 괴로워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민아. 보라에게만큼은 내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라의 문제를 두고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당장이라도 보라를 만나 사죄하고 싶어 했지만 수미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이 그녀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남편은 수민에게 기쁨이나 안도감보다는 더 큰 혼란과 해결해야 할 숙제만을 안겨준 셈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수민은 여전히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처럼 멍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집 근처 눈에 잘 띄지 않는 허름한 여인숙에 방을 얻어 숨어 지냈습니다. 수민은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실을 언제까지고 숨길 수만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어머니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은 청천벽력과도 같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미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떨리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잡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하는 길 민준도 무거운 표정으로 동행했지만 차마 집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내지 못하고 대문 밖에서 서성이기로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수민을 보자 반갑게 맞이하던 시어머니는 그녀의 뒤편에서 불안한 듯 서성이는 민준의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애는 민준이 아니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수미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발견한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들이 살아있음을 확인하자 그 자리에서 거의 졸도할 듯 휘청거렸습니다. 수민이 황급히 부축하여 겨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자초지종을 듣는 내내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과 안도감도 잠시 그 기막힌 사연과 지난 세월 동안 겪었을 수민과 보라의 고통, 그리고 아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뒤엉켜 그녀의 얼굴에는 형용할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 후에야 시어머니는 민준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이놈아, 이 못난 놈아, 어미 속을 이렇게 시커멓게 태워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 돌아올 생각을 했어. 한바탕 울음바다가 지나간 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은 수민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이냐? 제 서방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2년 넘게 뭘 한 게야. 그 보험금은 다 어쩌고. 원망 섞인 질책은 수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 또한 피해자였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그저 모자란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수민은 그저 죄인처럼 모든 비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법적으로 이미 사망 처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증도 재산도 그 무엇도 없는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민의 집에 함께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다고 매정하게 길거리로 내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수민은 틈틈이 민준이 머무는 여인숙에 들러 먹을 것과 약간의 용돈을 챙겨주었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민준에 대한 애정보다는 원망과 불신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이 남자를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아니면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하는 걸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일까요? 수민의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수민이네 죽었다던 남편이 버젓이 살아 돌아왔다지 뭐야? 어머, 정말? 그럼 그동안 쇼한 거야?
처음에는 쉬쉬하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수민의 도시락 가게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왠지 저 집 도시락 먹으면 재수 없을 것 같아 남편까지 속인 여자가 만든 음식을 어떻게 믿고 먹어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신규 주문은커녕 예약 취소 전화만 빗발쳤습니다.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자 수미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민준 한 사람 때문에 자신과 보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수민에게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딸 보라였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할지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도 해보았지만 결국 엄마인 자신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후 수미는 조심스럽게 보라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라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놀라지 말고 들어줄 수 있겠니? 수민의 심각한 표정에 보라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의젓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아빠가 살아있단다. 보라는 처음에는 엄마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민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엄마, 거짓말이지.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잖아. 아이는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민은 결국 보라를 데리고 민준이 머무는 여인숙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방문 앞에서 망설이던 보라는 문이 열리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빠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을 뻗어 보라를 안아보려 했지만 보라는 비명을 지르며 수민의 등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저리 가. 아저씨 누구야? 우리 아빠 아니야. 아이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믿었던 아빠의 죽음, 그리고 더 믿을 수 없는 아빠의 귀환. 10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보라는 아빠를 향해 그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원망과 분노를 울부짖음과 함께 쏟아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어?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아빠 미워. 세상에서 제일 미워. 그 처절한 절규에 민주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수민 역시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보라는 한동안 말을 잃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준의 주변에 다시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언급했던 빚의 실체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님을 암시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수민의 도시락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민준이 머무는 여인숙 근처에서 그를 찾는 듯한 모습이 수민의 눈에 여러 번 포착되었습니다. 민준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극도로 불안해하며 수민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그의 떨리는 눈빛과 창백한 얼굴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수민은 민준이 여전히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보라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민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민준의 모호한 태도와 변명을 참아줄 수 없었습니다. 보라가 받은 상처, 망가져버린 자신의 일상, 그리고 정체 모를 위협까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민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민은 민준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보라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민준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강민준 씨, 더 이상은 못 참아. 당신이 지금껏 나한테 했던 모든 말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숨김없이 진실을 말해줘요. 수민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과 혼란에 젖어 있던 과거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강인한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나를 속이려 한다면 그때는 정말 당신을 없는 사람 취급할 거예요. 법적으로도 내 인생에서도. 그녀의 결연한 태도에 민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한동안 수민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무거운 한숨과 함께 입을 열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싸늘한 밤 공기가 늦가을의 냉기를 머금고 거실 창을 두드렸습니다. 바깥의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스며들어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보라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온 수미는 거실 한가운데 고개 숙인 민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슬픔이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에 대한 처절한 확인과 신락같이 남아있는, 어쩌면 부질없을지도 모를 마지막 기대감이 처절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하고도 절박했던 최후 통첩에 민주는 한동안 입술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넓었던 어깨는 한없이 초라하게 움츠러들어 있었고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깊은 한숨은 그가 느끼고 있을 압박감과 죄책감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 정적을 깨고 민준이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마른 낙엽처럼 갈라지고 힘없이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처절한 절박함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수민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당신 말이 모두 맞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전부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말씀드릴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겠지요. 그렇게 시작된 민준의 고백은 수민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고 참담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가 운영했던 작은 건설 자재 납품업은 사업 초기에는 제법 순조롭게 성장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는 듯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오랫동안 형님, 동생하며 가깝게 지냈던, 그래서 더욱 굳게 믿었던 동업자 박형철이라는 인물이 그의 뒤통수를 치고 회사 공금을 은밀히 빼돌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꼬여버렸습니다. 박형철은 이미 지역에서 악명 높기로 소문난 사채업자들과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고, 심지어 민준의 멀쩡한 회사마저 그들의 검은 돈을 세탁하고 불법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악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민준이 뒤늦게나마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고 강하게 저항하려 하자 그들은 가면을 벗어 던지고 잔혹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돈 문제라고, 어떻게든 제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자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당시 겪었던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민준에게 단기간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자를 요구하며 매일같이 그를 협박했고 예고 없이 사무실과 집에 불쑥 찾아와 온갖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차를 고의로 파손시키고 심지어 수민과 어린 보라의 사진을 들이밀며 내 마누라랑 귀여운 딸내미 밤길 조심하라고 똑똑히 전해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식의 인간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노골적이고 악랄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수법은 교묘하고 치밀했으며
이미 돈으로 매수된 듯한 일부 세력의 존재는 그를 더욱더 깊은 무력감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민주는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박형철의 배신과 악덕 사채업자들의 잔혹한 계략에 휘말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형철이 마치 구세주라도 되는 양 다가와 솔깃하면서도 위험한 제안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외딴 곳에서 불의의 사고로 위장해 세상에서 사라지면 남은 가족에게 지급될 사망보험금으로 산더미처럼 불어난 빚의 일부를 정리하고 나머지 돈으로 수민과 보라가 당분간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이 뒤에서 채권자들을 잘 막아주겠다는 감언이설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망보험금의 상당 부분은 결국 박형철과 사채업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검은 속셈이었겠지만 당시의 민준에게는 그것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다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는 미쳤었나 봅니다. 뱀 같은 그놈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는 당신과 우리 보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인적이 드문 깊은 산길에서 차량 추락 사고를 교묘하게 위장했고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신분으로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전국의 공사판을 떠돌며 막노동을 하거나 지방 소도시의 허름한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신분을 숨긴 채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밀려드는 가족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뼈저린 죄책감으로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자신을 그토록 악랄하게 협박했던 사채업자 조직이 내부 분열과 경찰의 수사로 인해 거의 와해되었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마지막 남은 한 가닥 용기를 짜내어 수민과 보라를 찾아왔던 것이라고 그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수민은 민준의 길고도 참담했던 고백을 듣는 내내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고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분노와 연민, 배신감과 안타까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끔찍하고 이기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건가요? 당신이 없는 동안 우리가,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보라가 겪어야 했던 그 지옥 같은 시간과 고통은 당신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까? 수민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거의 뭉개져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겪었을지도 모를 공포와 절망의 심연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하면서도 그의 어리석고 독단적인 선택이 자신과 어린 딸에게 남긴 그 깊고도 선명한 상처들을 떠올리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수민 씨. 제가 정말 당신과 보라에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우리 보라만큼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랐던 제 마음만큼은 부디 진심으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민주는 당장이라도 수민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빌이라도 할 기세로 애원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또 다른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죽은 줄만 알았던 동업자 박형철이 최근 다시 그에게 은밀히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민준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 중
자신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나머지를 마저 빼앗으려 하거나 혹은 민준을 이용해 또 다른 추악한 범죄를 꾸미려는 음흉한 속셈인 듯 했습니다. 그놈들은 아직도 당신 앞으로 상당에게 보험금이 남아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눈에 까실 수도 있겠지요. 자신들의 과거 범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일 테고요. 수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어린 보라를 홀로 키우고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눈물과 함께 아끼고 또 아껴 썼던 그 돈, 민준의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며 단돈 100원조차 함부로 쓰지 못했던 그 소중한 돈이 실은 더럽고 추악한 범죄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치가 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제는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선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가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 위험은 현재 진행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수미는 잠시 눈을 감고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딸 보라가 있었고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자신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번쩍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절망과 공포로 흔들리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도 단단한 결의가 서린 눈으로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준 씨,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어리석은 일들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후에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져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를 위협하는 그 쓰레기들부터 깨끗하게 처리해야겠습니다. 당신 혼자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함께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수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원망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강철처럼 단단한 결의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워 자신의 것을 되찾기로 결심한 강인한 어머니였습니다. 자신과 보라의 평온한 삶을 무참히 망가뜨리려 한 자들에게,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 모든 비극의 단초를 제공한 민준에게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민준은 그런 수민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결연한 모습에 차마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던 여리고 순종적이었던 아내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어떤 거센 폭풍 후에도 결코 꺾이지 않을 강인한 여전사가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드는 격한 죄책감과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한 듯한 복잡하고도 미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아주 어쩌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덧없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민과 민준 사이에는 위태롭기 그지없지만 동시에 절박하기 이를 데 없는 비밀스러운 동맹 관계가 극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과거의 깊은 상처와 서로에 대한 불신이 하루아침에 깨끗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박형철과 그 일당의 검은 마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공동 목표가 그들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박형철 일당의 추악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범죄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험천만한 비밀 작전을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 지점은 민준이 과거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러나 이제는 폐허처럼 변해버렸을 그의 옛 사무실이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폐업 처리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어쩌면 다른 새로운 업체가 입주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울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민준이 혼란 와중에 미처 챙기지 못했던 중요한 서류나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아주 작은 단서라도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두 사람은 늦은 밤 인적이 끊긴 시간을 틈타 예전 사무실이 위치했던 낡은 상가 건물로 숨어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건물 관리인은 이미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민주는 과거에 비상용으로 숨겨두었던 열쇠를 이용해 먼지가 뽀얗게 쌓인 사무실 문을 어렵지 않게 열 수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사무실 내부는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작은 창고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민준의 옛 손때, 묻은 물건들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민준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하여 그의 마음을 더욱 착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낡은 상자들 안에 그때 분명히 중요한 계약서 사본이나 거래 장부들을 넣어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민준은 먼지가 켜켜이 쌓여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낡은 종이 상자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민도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추며 혹시라도 놓치는 것이 있을세라 그의 주변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의 떨리는 손에 아주 작고 낡은 검은색 가죽 수첩 하나가 들려 나왔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동업자였던 박형철과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본격적으로 협박을 당하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몰래 기록해 두었던 일종의 비망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만났던 날짜와 시간, 은밀하게 접선했던 장소, 당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의 일부, 그리고 그들이 내뱉었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협박 문구 등이 날카롭고 다급했던 그의 필체로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그들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법적 증거가 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을 추적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더없이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수민 씨. 이걸로 분명 무언가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감격과 불안이 뒤섞여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민 역시 그의 손에 들린 수첩을 보며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막을 깨고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의 규칙적인 발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야간 순찰을 돌고 있는 건물의 경비원인 듯 했습니다. 수민과 민주는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수첩을 품 안에 숨기고 창고 가장 깊숙한 구석,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 격렬하게 뛰었고 서로의 거친 숨소리조차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행히 경비원은 창고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복도를 지나쳐갔지만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서로의 존재만을 의지한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숨을 건 위험한 동행은 그렇게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서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수미는 자신의 도시락 가게에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최중호 씨에게 모든 것을 걸고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 씨는 몇 년 전 강력계 형사직에서 퇴직한 인물로 평소에는 과묵하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가끔씩 보여주는 예리한 통찰력과 은근히 느껴지는 따뜻한 마음씨는 수민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수민은 그에게 민준의 생존 사실이나 과거의 모든 복잡한 사정을 처음부터 다 털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과거 남편의 사업과 관련하여 악연이 있는 불량배들에게 쫓기고 있는 것 같다고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에둘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표정과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최 씨는 뜻밖에도 생각보다 쉽게 그녀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임 사장님, 제가 지금은 은퇴해서 뭐 예전처럼 대단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젊은 시절에 경찰밥 먹었던 짬밥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 알아보도록 하지요.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고 계시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최 씨는 특유의 투박하고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의 깊은 눈빛 속에는 진심으로 수민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이 목숨처럼 건넨 낡은 비망록과 수민의 떨리는 설명을 토대로 박형철과 그가 깊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사체 조직에 대한 본격적인 뒷조사를 비밀리에 시작했습니다. 며칠이라는 짧은 시간 후 최 씨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정보들을 수민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형철은 이미 여러 건의 악질적인 사기 및 금품 갈취,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배 명단에 올라 있는 상태였고, 그가 속해 있던 거대 사체 조직은 최근 핵심 조직원들의 내부 분열과 경찰의 지속적인 수사망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그 세력이 현저히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사회 암적인 존재로서 암암리의 불법적인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들의 주요 활동 반경과 주로 접선하는 비밀 장소 등을 정확히 파악해 수민에게 알려주었고, 앞으로 증거를 수집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과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데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존재는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 갇혀있던 수민과 민준에게 마치 한 줄기 구원의 빛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른들의 숨막히는 불안한 움직임과 비밀스러운 접촉들을 아무리 어리다고는 하지만 눈치 빠른 딸 보라가 전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엄마와 이제는 어색하게나마 아빠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남자, 민준이 밤마다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소곤거리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던 것입니다. 엄마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밝은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고, 밤에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잠을 설치는 듯한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보라는 여전히 아빠 민준에 대한 마음속 깊은 원망과 배신감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어린 그녀에게 더욱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몰래 수민의 집 근처 여인숙방에서 수민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보라는 자기도 모르게 방문 앞에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숨죽여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정확한 내용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엄마와 아빠가 어떤 아주 나쁘고 무서운 사람들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보라에게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준에게 여전히 쌀쌀하고 퉁명스럽게 대했지만 예전처럼 극단적으로 악을 쓰거나 본능적으로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끔씩은 알 수 없는 걱정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쳐다보기도 했고, 수민에게 단둘이 있을 때 엄마 그 아저씨 정말 괜찮은 거야? 라고 조심스럽게 묻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그런 보라의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감지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면서도 한편으로는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리려 애썼습니다.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모든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과거의 잘못을 모두 속죄한 뒤 보라에게 단 하루라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그의 가슴 속에서 더욱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수민 역시 보라의 이런 안쓰러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미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이 힘겨운 싸움을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굳은 결의를 몇 번이고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더 이상 아픔과 상처, 그리고 불안감을 안겨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직 형사였던 최중호 씨의 헌신적인 도움은 그야말로 천군만마와 같았습니다. 그의 노련한 정보 수집 능력과 예리한 분석 덕분에 베일에 쌓여있던 박형철 일당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와 그들의 상습적인 활동 패턴,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까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특정 고급 유흥업소의 밀실이나 재개발 지역의 인적 드문 폐건물 등지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비밀리에 만나 각종 범죄를 모의하고 자금을 전달받고 있었으며, 특히 핵심 인물인 박형철은 고질적인 도박 중독에 깊이 빠져 있어 거액의 불법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담하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결정적인 정보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그들의 끝없는 탐욕과 조급함을 역이용한다면 그들의 범죄 현장을 급습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저로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수민과 민준 그리고 최 씨는 며칠 밤낮으로 서로의 집과 최 씨의 사무실을 오가며 머리를 맞대고 단 하나의 빈틈도 없는 치밀하고도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세운 계획의 핵심은 민준이 박형철에게 은밀하게 접근하여 자신이 과거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거액의 비자금이 있으며 이 돈을 이용해 박형철과 함께 위험 부담이 크지만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솔깃한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거액의 비자금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돈이었고 오직 탐욕스러운 박형철을 안전한 장소로 유인하기 위한 교묘한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박형철이 이 미끼를 덥석 물고 약속된 접선 장소에 나타난다면 그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촬영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그들의 추가적인 범죄 계획이나 과거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곧바로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제 오랜 경험상 이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형철 그 교활한 놈은 돈 냄새를 맡는 데는 귀신 같은 놈이니까요. 미끼만 확실하다면 틀림없이 제 발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올 겁니다. 최 씨는 수십 년간 범죄자들을 상대해 온 베테랑 형사다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반드시 이 사건을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과연 누가 박형철에게 직접 접근하여 이 위험한 미끼를 던질 것이냐는 점이었습니다. 민주는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수미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단호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절대 안 돼요. 당신이 직접 그들을 만나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에요. 그들이 당신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텐데 만에 하나 무슨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민주는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시작되었다며 깊이 자책했지만 수민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자신이 직접 박형철과 접촉하여
그를 유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준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자를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진 신원 미상의 큰 손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박형철의 귀에까지 흘려보내고 자신이 바로 그 투자자의 비밀스러운 대리인 행세를 하며 박형철을 직접 만나겠다는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들을 만나겠습니다. 당신은 최 선생님과 함께 약속 장소에서 최대한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봐 주세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제 명령이에요. 아셨죠? 수민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각오한 사람처럼 차갑고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수민의 결연한 모습에 차마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무거운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그 누구보다 강인한 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최 씨는 수민의 상상 이상의 용기와 결단력에 진심으로 감탄하면서도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그녀의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몇 번이고 약속했습니다. 초소형 고성능 녹음기와 GPS 위치 추적기는 물론이고 만일의 사태에 즉각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관할 경찰서 형사들과의 긴밀한 비상 연락망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수민은 평소 즐겨 입던 편안한 옷차림 대신 마치 전문직 여성을 연상시키는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평소와 달리 단정하고 지적인 느낌으로 틀어 올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강인하고 냉철해 보였습니다. 최 씨가 사전에 계획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 은밀하게 흘려놓은 거액의 투자자 등장이라는 소문을 듣고 돈에 굶주려 있던 박형철은 예상보다 훨씬 더 쉽게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접선 장소는 시 외곽에 버려진 지 오래되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감도는 인적 드문 폐공장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수민은 일부러 빌린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기 전 가슴이 터질 듯 긴장되는 것을 애써 감추며 깊은 심호흡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겉으로는 최대한 담담하고 여유로운 척했지만 심장은 마치 엔진 소리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고 가늘게 떨리는 손바닥은 이미 축축하게 땀으로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임수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넌 반드시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우리 보라를 위해서라도 오늘 이 작전을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해. 수민은 끊임없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굳은 표정으로 폐공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낡고 녹슨 철문 안쪽에는 악당 두목인 박형철과 한눈에 봐도 험악한 인상의 행동대원 2명이 이미 음습한 분위기를 풍기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공장 외곽의 어둠 속에는 민준과 최 씨가 숨을 죽인 채 차량 안에서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미 자신의 후배인 사복 경찰 2명을 공장 주변 외곽에 은밀히 배치해둔 상태였습니다. 당신이 소문으로만 듣던 김 사장이라는 양반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요? 박형철이 날카롭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수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교묘하게 훑어보며 잔뜩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기름기가 잔뜩 낀 것처럼 느끼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수민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고도 도도한 표정을 지으며 사전에 최 씨와 수없이 연습했던 대로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김만수 사장님의 대리인 임수민입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박형철 씨의 남다른 사업 수완과 배포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투자 조건과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서 은밀하게 이야기 나누시지요. 박형철은 수민의 자신감 넘치는 말을 들으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음흉하게 지어 보였습니다. 그 김 사장이라는 양반, 소문대로 통이 아주 크신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 박 사장한테 구체적으로 얼마나 투자하실 생각이신가? 시원하게 한번 말해보시오. 모든 대화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수미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흔들리는 기색 없이 침착하게 박형철의 유도 질문에 적절히 답하며 그가 스스로 과거의 범죄 사실을 무심코 시인하거나 앞으로의 추가적인 범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흘리도록 교묘하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녀의 옷깃에 숨겨진 초소형 녹음기는 이 모든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박형철과 함께 온 험악한 인상의 남자 중 하나가 갑자기 수민의 얼굴을 뚫어지게 유심히 쳐다보더니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낮은 목소리로 박형철의 귀에 대고 무엇하고 속삭였습니다. 가만 있자, 형님. 저 여자 아무리 봐도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지 않습니까? 혹시 예전에 우리가 작업했던 강민준 그 새끼 마누라 아닙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폐공장 안의 공기가 마치 시베리아 벌판처럼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박형철의 사람 좋던 웃음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살기가 등등한 매서운 눈빛으로 돌변하여 수민을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쏘아보았습니다. 내 내년의 정체가 뭐냐? 감히 우리를 속이려 들어.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강민준 그 빌어먹을 새끼는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 게냐? 상황은 눈 깜짝할 사이에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박형철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당장이라도 수민에게 달려들려는 바로 그 순간 차량 안에서 이 모든 위기 상황을 숨막히게 지켜보고 있던 민준이 자기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차 문을 거칠게 박차고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안 돼. 수민아. 당신한테 손대지 마. 이 개자식들아. 최 씨가 다급하게 민준의 팔을 붙잡고 말렸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민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박형철 일당은 더욱더 흥분하여 날뛰기 시작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폐공장 안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아수라장으로 변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분명 완벽하다고 믿었던 덫은 놓였지만 어이없게도 교활한 사냥감이 아닌 용감한 사냥꾼이 오히려 절체절명의 위험에 빠져버린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민준의 갑작스러운 외침과 함께 폐공장 안의 일촉즉발의 긴장감은 순식간에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박형철의 험악한 부하 2명이 민준을 발견하고는 욕설을 내뱉으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준은 과거에 유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성난 사자처럼 그들에게 맞섰습니다. 전문적인 싸움꾼은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아내 수민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과 지난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수민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광경에 비명을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나뒹굴던 강목을 집어들고 민준을 도우려 했지만 격렬한 몸싸움 속에서 그녀가 끼어들 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형철은 이성을 잃은 듯 눈을 번뜩이며 바닥에 떨어져 있던 녹슨 쇠 파이프를 집어들고 민준의 머리를 향해 무섭게 휘둘렀습니다. 강민준, 이 개자식아. 내 놈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꼬였는지 알아. 오늘 여기서 내 놈 숨통을 끊어주마.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이
음산한 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민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폐공장의 낡은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과 함께 꼼짝마. 경찰이다. 모두 무기 버리고 손들어. 하는 우렁찬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중호 씨가 미리 연락해 두었던 사복 경찰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현장을 급습한 것이었습니다. 한바탕 폭풍처럼 몰아쳤던 광란의 시간은 경찰의 등장과 함께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막을 내렸습니다. 박형철과 그의 부하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경찰들에게 결국 모두 제압당하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수민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민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공장 안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나뒹구는 집기들, 그리고 짙은 피 냄새만이 처참하게 남아 지난밤의 악몽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최 반장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수민의 옷깃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회수하며 현장을 지휘하던 형사에게 그동안의 자초지종과 확보된 증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수민의 용기 있는 행동과 민준의 결정적인 증언, 그리고 최 반장의 치밀한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일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수민과 민주는 다른 참고인들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하여 밤늦도록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민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최대한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했지만 민준의 경우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그의 부활은 경찰들에게도 적잖은 혼란을 야기했고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 즉 죽음을 위장하고 도피했던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했던 모든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행사, 그리고 사기죄의 혐의가 그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담당 형사의 설명에 그는 담담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박형철 일당의 추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그의 증언은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진술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 문을 나설 때는 이미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민주는 그녀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수민의 지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민 씨, 이제 더 이상 저는 도망치거나 숨지 않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어리석은 잘못에 대해 앞으로 정당한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이 당신과 우리 보라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후련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수민은 민준의 그 단호한 결심을 들으며 가슴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마침내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스스로 책임을 지려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일말의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그들이 함께 넘어야 할 또 다른 높고 험난한 산들을 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폭풍우가 완전히 지나간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 겨우 폭풍의 눈에 들어선 것일까요? 늦은 새벽 집으로 돌아온 수미는 곤히 잠든 보라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평화로운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지난밤에 겪었던 끔찍한 일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수민의 배려로 일단 그녀의 집 거실 소파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차마 방 안으로 들어갈 염치도 없었고 수민 역시 그를 선뜻 방으로 들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간단하게나마 민준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그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피로감과 안도감,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많은 의문과 상처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지독한 사건은 그들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처절하게 되묻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늦은 시간 탓에 방금 끓인 단출한 라면 두 그릇만이 전부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무겁고 복잡한 감정의 무게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듯한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수민의 마음은 여전히 거센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와 같았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폐허 위에서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울 수 있을까요? 박형철 일당이 검거되고 민준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로 결심하면서 수민의 삶에도 아주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흉흉했던 동네의 나쁜 소문들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몇몇은 그녀를 손가락질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알려지고 수민의 용기 있는 행동이 화제가 되면서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거나 응원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져갔습니다. 수민은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수민인의 희망찬 도시락은 그녀의 전부이자 삶 그 자체였고 그녀는 자신의 두 손으로 피땀 흘려 일군 이 소중한 희망의 공간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정성껏 도시락을 만들었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거나 소소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손님들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통했던 것일까요? 떠났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다시 가게를 찾기 시작했고 새로운 손님들도 점차 늘어갔습니다. 민주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죗값을 치러야 할 무거운 법적 책임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어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며 수민과 보라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 노력했습니다. 거창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수민의 도시락 가게 일을 돕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함께 골라오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고 배달이 밀릴 때는 직접 스쿠터를 몰고 배달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수민은 처음에는 그의 도움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가 가게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아직 남아있는 좋지 않은 소문이 다시 불거질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묵묵히 그리고 진심으로 그녀의 곁을 맴돌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그런 꾸준하고 진솔한 노력에 수민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보라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폐공장에서의 끔찍한 경험과 아빠의 부상은 어린 보라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자신과 엄마를 지키려 했던 아빠의 다른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민준을 아빠라고 편하게 부르지는 못했지만 이전처럼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거나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민준에게 아저씨,
다녀왔습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저녁 식탁에서는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슬쩍 그의 앞으로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주는 마당 한 구석에서 삐걱거리는 보라의 낡은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보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물끄러미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 한마디에 민주는 순간 울컥하며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그는 보라의 작은 손을 잡고 눈높이를 맞추며 차마 모든 진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빠가 아주 예전에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단다. 그래서 보라와 엄마 곁을 오랫동안 떠나 있어야만 했어. 아빠가 우리 보라에게 정말 미안해.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많이 보고 싶었단다. 보라는 그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빠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작은 손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부녀 사이에 보이지 않던 얼음벽에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며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화해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수미는 민준과 보라의 이런 작은 변화들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의 노력을 보면서 한때는 철천지원수처럼 느껴졌던 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상처가 하루아침에 깨끗이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상처를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시어머니가 용기를 내어 수민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수민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잘못을 대신 사죄했고, 그동안 수민이 혼자 겪었을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수민은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마주 잡으며 그녀 역시 민준 때문에 가슴앓이를 했을 또 다른 피해자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민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아가는 힘없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선택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강인하고 주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지 중에는 어쩌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민준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조심스럽게 그려나가는 길도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란 어쩌면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거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위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서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희망찬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의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과 숙연함이 감돌았고 피고인석에 선 민준은 담담하면서도 깊이 반성하는 표정으로 재판장의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는 수민과 보라, 그리고 최중호 씨와 시어머니가 착잡한 심정으로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형철 일당의 악랄한 범죄 행각과 민준이 처했던 절박한 상황, 그리고 그가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이 상세히 진술되었습니다. 또한 수민이 제출한 탄원서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은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장은 민준이 과거에 저지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으나 그가 처했던 특수한 상황과 깊이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가족들이 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민주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방청석의 수민과 보라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적인 책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사회로 돌아와 가족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얼마 후 민주는 작은 인쇄소의 배달 및 잡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어렵게 취직했습니다. 과거에 사업체를 운영했던 경험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여 성실하게 자신의 맡은 바를 다했고 퇴근 후에는 수민의 도시락 가게 일을 돕는 것을 하루의 중요한 일과로 삼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화려했던 성공이나 헛된 욕망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서서 정직하게 땀 흘려 돈을 벌고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묵묵히 지킬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해했습니다. 그의 그런 진솔하고 꾸준한 모습은 수민과 보라에게 그리고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잔잔한 감동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수민은 민준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보라는 거실에서 밝은 목소리로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수민은 민준에게 조용히 차 한 잔을 건네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강민준 씨, 저는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준은 갑작스러운 수민의 말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민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과거의 모든 잘못을 전부 용서하고 예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마도 아주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서로에게 솔직하고 모든 기쁨과 슬픔의 짐을 함께 나누면서 처음부터 모든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할 자신 있으세요? 민주는 수민의 진심 어린 말에 뜨거운 눈물이 왈칵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민의 두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민 씨. 저에게 이렇게 과분한 기회를 주셔서 약속할게요. 당신과 보라에게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실망시키거나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수민의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은 더 이상 과거의 깊은 슬픔이나 사무치는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감정의 찌꺼기들이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자 조심스럽지만 새로운 미래를 향한 가슴 벅찬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이네 희망찬 도시락 가게는 여느 때보다 더욱더 활기차고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민준도 능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수민과 함께 도시락 재료를 다듬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보라는 가게 한쪽에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숙제를 하다가 가끔씩 아빠 이거 맛 좀 봐도 돼요? 라며 애교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창밖의 따스한 아침 햇살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배달 시간이 되자 수민과 민주는 따끈한 온기가 남아있는 도시락 통들을 스쿠터에 나란히 싣고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도시락은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한 끼 식사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함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되찾은 소중한 행복이자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믿음의 증표였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앞날이 언제나 오늘처럼 햇살 가득한 날들만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시련과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고 소박한 도시락 가게에서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이 정성껏 만들어지고 온기를 담아 세상으로 배달되고 있었으니까요.